지금 미국 정부는 정부 주도의 유동성 정책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변동성들은 매수의 기회지 도망가야 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저는 6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를 3회에서 1회로 떨어뜨렸거든요. 예. 연준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점도표를 유지를 하거나 두세 번 찍어주면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 부동산이 지금 힘들지만 지금 그런 변동성은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실물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를 여전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는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지금같이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시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잉여 유동성들이 많이 빠져있는데 가지 않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위험해야 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환호할 때, 정부가 흑자로 돌릴 때, 그때지 않을까. 네, 경제의 신을 모셔서 그분의 의견과 인사이트를 함께 들어보면서 또 우리도 함께 감동받아가는 시간이지요. 세상 유익한 인터뷰 시간 신과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연구를 하고 계시는 성상현 과장님을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계절 바뀌면 이제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신과 대화에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말씀입니다. 과장님 오실 때마다 그 보통 다른 의견들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 시장을 보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아서 이건 재밌다. 특히 뭐 연준이 자금을 어떻게 풀고 조이고 시중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변하고 하는 그걸로 요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고 그래서 요즘은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거냐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은데 일단 뭐 앞으로 한 몇 달간 시장 어떨 것 같아요?라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고 과장님도 이제 그 얘기 해주러 나오셨을 텐데 그렇죠. 뭐 그냥 그런 얘기 바로 한번 들어보죠. 뭐. 준비하신 내용을. 저는 일단 올해 시장 좋게 봅니다. 지금보다 더 연말에는 더 높게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는 정부 주도의 유동성 정책이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있는 변동성들은 매수의 기회지 도망가야 될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유동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그래서 경기 침체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때는 정말로 매수의 기회다.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급등하는 게 더 우려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이 올 가능성도 크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그래프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거고 4월 달에 제가 아마 3%를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2분기에 대한 전망을 유동성으로 거의 했습니다. 그거를 복기를 한번 드리고 이 유동성이 공부를 하면 또 쉬운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데 무슨 유동성이 뭐냐. 이게 사실 제가 채권 운용을 거의 10년 정도 했었는데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유동성을 깊이 안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뭐 돈을 얼마나 푸는지 국채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발행을 하는지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은 저는 좀 세게 말하면 1980년도 폴 볼커 이후에 최근 40년 동안은 연준이 만들어 온 미국 경제 성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1980년도 이전을 보면 미국 정부가 경제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뭐 레이건 대통령도 있었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그걸 보면 그때 당시 연준이 힘이 약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클린턴 정부의 경제 정책 이 결합된 정도의 경제 정책이 펼쳐질 걸로 보고 있고 연준은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에 보조해 주는 역할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돈 푸는 수도꼭지가 미국 정부로 바뀌었다. 연준은 그걸 잘 풀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그게 길게 10년 보고 짧게는 저는 2026년 7년까지는 정부가 주도를 해서 지금 만들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겠죠.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하는 거는 지금은 공급망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사업 자체가 그동안은 미국이 소비로 이끌어왔던 나라라고 하면 앞으로는 AI나 반도체를 통한 제조국가로 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일단 재정 적자는 멈추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얼마냐 이거는 사실 이 수치 이론적인 수치거든요.
찝찝할 뿐이지 네. 큰 문제는 아니죠. 그게 됐을 때 달러가 약세가 갔냐? 지금 예. 미국 정부가 돈을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달러가 약세인가요? 아니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패권 국가로서의 통화 주권 국가로서의 정부 적자를 용인할 수 있다라는 주의입니다. 네. 저는 그게 앞으로도 비슷하게 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2022년 말부터 2023년 그리고 지금 4년 내년 5년 6년까지는 이 기조는 계속 지속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이쪽 페이지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이 내용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다음 장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 재무부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에 대한 공급은 제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화량, 네. M2, M0 이런 것들은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통화량을 줄이면 시장에 긴축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2023년도에 어마어마한 불량을 받습니다. 물론 올해도 상반기에 강한 불량을 받고요. 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미국 정부는 화폐량은 줄였지만 그리고 연준도 긴축을 했지만 화폐에 대한 유통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면서 실질적인 M 곱하기 V 유동성 부분들을 계속 우상향을 해왔던 겁니다. 화폐 양에다가 화폐 유통 속도를 곱하면 그게 말 그대로 화폐의 파워가 되면서 그게 시장이 불경기냐 호경기냐를 결정하고 자산 가격을 올리냐 내리냐를 결정하죠. 맞습니다. 예. 그동안은 화폐 유통 속도가 거의 제로에 수렴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더 풀고 그런데 2023년부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화폐 유통 속도거든요.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걸 올렸을까? 이게 가장 저는 키라고 보고 있고 화폐 유통 속도를 올리고 이 화폐량을 줄이니까 실질적 유동성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이 뭐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 인플레이션 화폐 현상이다. 근데 뭐 저는 사실 화폐는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안 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화폐 유통 속도와 화폐의 곱을 한 유동성 자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플레이션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지 않도록 화폐 유통 속도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려면 원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신용 창출을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신용이 풀리면서 실물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고 돈이 공급되고 그러면 뭐 돈을 번 사람은 또 다른 데서 또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화폐 속도가 이렇게 돌거든요.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죠. 네, 그렇게 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뭐 이렇게 돈을 빠르게 돌렸으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고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저 같은 사람도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지금 뭐 디폴트는 하냐 안 하냐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화폐 유통 속도가 늘어나는 거는 금융시장 내에서 지금 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어떤 식이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내가 대출을 해주고 너는 그걸 사고 그거를 산 자산으로 어디서 또 그 자산을 담보로 또 어디서 대출을 받고 또 금융시장에서 자산만 사고 시장에서 돌고 있는 지금 이게 금융시장 내에서만 지금 돈이 빠르게 돌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메인 키는 지금 미국의 MMF 자금이 거의 6조 달러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7천 조 넘어가거든요. 그 돈들이 보통 MMF는 돈을 받으면 단기적인 국채를 사거나 단기 국채, 짧은 국채 사거든요. 아니면 미국 연준의 영레포라고 하는 계좌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맡기거나 미국 연준이 운영하는 CMA 계좌. CMA 계좌. 하룻밤만 맡겨도 이자를 많이 드려요. 처음 보는데도 어떻게 그걸 또 바로 아시네. 아니면 MF도 대출을 해줍니다. 짧은 대출을. 그 대출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지금 증권사 또는 헤지펀드 이런 쪽으로 대출을 해줍니다. MMF 운용사도. 그래서 MMF가 보통 세 가지로 보통 운용을 하는데 세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기 국채는 미국 1개월짜리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1개월이라고 해도 그 국채는 변동성이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그 사이에 손실 입을 수 있죠. MMF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대신 금리는 조금 높아요. 지금 뭐 기준으로 하면 뭐 5.3에서 5.4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영레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보다 5bp가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 5.25가 하단이기 때문에 5.3%거든요. 예. 그리고 대출을 해주는 거는 미국은 그 레포 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레포 대출 금리가 지금 5.31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미국 그 MF 같은 경우에는 0레포에 넣거나 레포 대출을 하거나 둘 중에서는 레포 대출이 좋거든요. 1 높으니까. 네, 1도 크거든요. MF는 예, 그걸로 그렇죠. 거의 뭐 돈이 오고 가고 합니다. 그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0레포 그동안 2023년도에는 0레포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맡기다가 그거를 레포 대출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 레포 대출을 받아가는 곳이 미국 FICC 팀이라고 하는 증권사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FICC 팀 이런 쪽이거든요. 예. 또는 뭐 헤지펀드들. 그럼 걔네들은 그걸 받아가서 뭐 할까? 대출을 5.31에 받아가면 그보다 높은 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걸 주식 걔네들이 그걸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든요. 받아가서 5.35, 5.36인 막 미국 국채를 막 삽니다. 예. 그럼 단기 국채? 네. 그러면 단기 대출, 단기 채권을 매수.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그 BP가 남잖아요. 스프레드를 남잖아요. 네. 그걸 걔네를 레버리지를 이렇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밖에 없는데 100억으로 채권을 사요. 예. 근데 그 산 채권을 가지고 담보를 맡기면 MF가 또 그 채권을 또 가지고 담보를 대출을 또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내 20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산 채권을 가지고 또 담보를 주면서 또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금리가 급등해서 채권값이 떨어지면 금리가 급등해서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예.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만기까지 그냥 들고 가요? 들고 가죠. 아, 한 달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투자네요. 예. 이런 식으로 MF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출을 해줄 안정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었고 예. 헤지펀드는 돈 한 푼 없이 그만큼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헤지펀드가 대량의 국채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단기 국채를 발행한 한 미국 정부는 예.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중 자금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통 속도가 돌고 있고 와 돈이 빠르게 돌고 있구나. 나도 지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못 느꼈던 겁니다. 시중에 남는 돈이 MMF로 쏠리고 네. MMF가 네. 결국은 미국 재무부에 돈 꿔준 셈이네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금을 어마어마하게 조달을 하고 있었고 그 조달된 자금으로 반도체, 칩스, 보조금을 무조건 예. 지금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프라까지 지금 깔고 있잖아요. 그거 까는 게 옛날처럼 바이든 정부 코로나 때처럼 개인들 지갑에 꽂아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야 너희들 반도체 지금 AI 우리 육성하려고 하니까 보조금 줄 테니까 너희 이거 지금 빨리 개발 더 해. 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자체도 대기업들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대기업들만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AI라는 거 하는 게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거든요. 중소기업들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장비업체나 예. 소프트웨어 뭐 그런 그 장비업체나 그런 쪽이지.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올라간 이유도 그렇고 뭐 AI, 빅테크 이런 올라간 이유도 다 저는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증빙이 되냐? 야 이거 그 통화 속도가 올라가는 게 어차피 이게 은행에서 나오는지 MF에 나오는지 이거 너 가정 아니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저는 다음 장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M2에 대한 화폐 유통 속도를 가지고 왔고 예. 실물 시장에 대한 통화 속도를 다시 재산정을 했습니다. 실물 시장에 대한 통화 속도는 이게 제가 2009년부터의 그래프인데 검정색 그래프 자체가 예. 2023년부터 해서 빠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는 통화 속도가 돌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돈도 줄어들고 통화의 유통 속도도 실물 시장에서는 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통화 유통 속도는 M2를 예. 보통 지급준비금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은행이 지급준비금에서 예. 얼마만큼 풀린 통화량에서 지급준비금을 나눠주면 지금 지급준비금 대비해서 지금 얼마만큼 통화 속도가 빨리 돌고 있는가. 그런데 본원 통화가 얼마나 네. 그 실제 통화량으로 네. 확산되느냐. 네. 보통 아니면 또 MV는 GDP거든요. 예. 그래서 MV는 GDP가 나오는 걸 가지고 뭐 M도 알고 GDP도 아니까 V로만 볼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실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M 통화량에서 분자에서 소매 그러니까 MF의 자금을 빼주고 예. 그리고 지금 현금 통화라고 해서 미국 연준은 현금 통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폐 동전들 지폐 네. 동전 그 부분을 빼줘서 지급준비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검정색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이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항상 그때는 올랐어요. 우리는 이때 다 실물 시장에 부동 버블을 봤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전혀 그쪽이 돈이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실물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서 돈이 빠르게 돌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럼 2022년도 인플레이션 왜 올랐냐? 예. 그때는 사실 뭐 2022년도 기준으로는 좀 올랐었고 그 검정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때는 사실 공급망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차질이 많았습니다. 뭔가 물류가 다 막혀 있었잖아요. 예. 뭘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돈은 있고 사야 되는 물건 늦게 오고 그럼 더 비싸게 사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뭐 신차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한 일시적인 공급망 차질이었지 돈이 많이 풀려서 오는 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때 끝났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실물시장으로 돈이 돌지 않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만 돈이 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인플레이션이 올까? 급등이 올까? 저는 일단 안 온다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하지만 연준도 사실 보는 지표가 많아요. 뭐 주거비도 보고 다 보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돈이 풀렸을 때 공급망이 제대로 돌고 있냐. 그러니까 물건이 많이 풍부하냐. 예, 거기에 따라 다르죠. 네, 지금 풍부하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안 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당연히 우려는 하시겠지만 뭐 지금은 우려하는 시기가 아니다. 이게 예. 다시 오려고 하면 실물 시장으로 돈이 공급이 되고 여기서 다시 버블이 일어날 때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진짜 버블이라고 실감할 때가 진짜 버블이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돈이 돌고 있는 이런 버블은 이런 통화 속도는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오지. IMF에서 국제 사고 팔고 하는 돌아봐야? 게 무슨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물 시장에서의 버블이 발생하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으로 또 나타난다. 네, 보시는 그건 거죠? 인플레이션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저는 6월달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를 3회에서 1회로 떨어뜨렸거든요. 예. 연준은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점도표를 유지를 하거나 두세 번 찍어주면 부동산으로 돈이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 부동산이 지금 힘들지만 지금 그런 변동성은 키우고 싶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실물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를 여전히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좀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미국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를 보잖아요.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하는 게 있고 현금 통화라고 하는 게 있고 예. 그리고 영래포라고 하는 게 있고 예. TGA라고 해가지고 재무부 현금 잔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현금 통화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예, 집회동전, 집회공사.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거는 지급 준비금이에요. 네. 지급 준비금이 실질적으로 올라오고 있으면 시중의 유동성이 좋구나. 시중에 돈을 풀어놓으면 그 중에 일부를 지준으로 맡겨야 되는 게 네, 의무니까. 네, 뭔가 생겼을 때 이거 무조건 막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급 준비금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급 준비금은 어차피 0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예. 지급 준비금이 어느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이 발작이 옵니다. 시중에 예금 없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데 그 적정 수준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뭐 GDP 대비해서 지급 준비금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있거든요. 뭐 8%냐, 9%냐, 10%냐. 근데 지금까지 놓고 보면 8%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고 10%에서 12% 정도면 뭐 그냥 그래도 어느 수준입니다. 지금 12%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급 준비금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미국이 정부가 채권을 막 풀게 되잖아요. 특히 단기 국채. 그러면 지급 준비금이 채권이 발행하는 양만큼 지급 준비금도 유사하게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2021년도에 미국 연준이 영래포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시중의 유동성들을 자기들 CMA 계좌에 많이 충전을 해놨고 그거를 2023년도부터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기들 돈이 아닌데 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썼냐고 하면 자기들 돈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CMA 계좌니까 뭐 다른 은행들이 다 맡겨놓은 돈이니까 뭐 그렇죠. 연준이 발행한 CMA 통장이니 그렇죠. 거기 들어있는 돈은 연준 돈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연준이 쓰고 싶다고 해서 남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옐런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면 네. 원래는 지급 준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시중 돈이 와서 단기 채권을 사야 되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급 준비금을 너무 건들면 시장에 발작이 오잖아요. 시중 돈을 너무 흡수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런데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고 싶어.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예.
장기채는 뭐 사람들이 잘 안 사니까 일단 발행을 마음대로 못 해요. 예. 그 단기채로 승부를 봐야 돼요. 단기채권을 발행을 하고 싶은데 단기채권의 금리를 내가 영래포 금리보다 높게 주면 영래포 돈을 손쉽게 끌어올 수 있겠구나. 어차피 갈 곳 없어서 몰려있는 CMA 돈이니. 네. 예. 연준이 옛날부터 하이어포 롱고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이어포 롱고가 결국은 우리 금리 인하 빨리 안 할게. 생각보다 오래 갈 거야 고금리. 네. 예. 그러면 국채 금리가 보통은 금리 인하 할 것 같으면 국채 금리가 선반영을 해가지고 내려가죠. 기준금리보다 아래로 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이어포 롱고를 외치니까 기준금리보다 위에서 움직였어요. 그 역레포 금리도. 역레포 금리는 아예 정해져 있죠. 정해졌으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하단보다 5bp를 더 줍니다. 지금 네. 5.3% 주고 있어요. 예. 근데 단기 국채를 1개월짜리를 5.35, 5.36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하이어포 롱고를 외치면서. 그러니까 역레포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죠. 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역레포에 2조 달러 이상의 돈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우리나라로 2,000조에서 3,000조 정도 됩니다. 잠깐요.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곧 인하될 거야 많이 라는 전망이 강해지면 단기 국채 금리도 현재 기준 금리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고. 아래로 내려가죠. 예. 그러면 미국 재무부는 단기 국채를 발행해서 역레포 통장에 모여 있는 돈을 못 뽑아 쓰겠네요. 그렇죠. 예. 역레포 금리가 오히려 높으니까.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언제 하냐고 하면 역레포 돈 다 쓰고 난 뒤에.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하이어포 롱고를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단기 금리를 원래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할 때 그동안은 역레포 자금들을 막 끌어왔잖아요. 근데 단기 국채를 또 그 사람들이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금리가 빠질 거니까 지금 사면 더 괜찮을 거야. 지금 금리 좀 낮아도 네. 그래도 지금 금리가 높다 결국은. 네. 그렇죠. 뭐 그때는 단기채는 다 삽니다 사람들이. 금리가 지금이 왜냐하면 레벨 자체가 높은 거는 알거든요. 네. 더 올라가든지 뭐 그것 때문에 우려 때문에 안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레포에 쓸 만큼 그러니까 돈을 다 끌어와서 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 수순이 뭐겠어요? 금리 인하. 네. 저는 그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역레포의 잔고가 작년에 2조 달러 이상 있었던 게 지금 4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미국 정부는 분기에 단기 국채를 보통 2천억 달러에 3천억 달러 발행합니다. 네. 그럼 한 분기 발행하면 이제 그 잔고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역레포에 3천억 달러 조금 이상 있거든요. 3,500달러. 그냥 역레포 자금에 의존하는 거 그만하고 바로 이제 하이어포 롱고 아니야. 그 금리 내려라고 하면 바로 이제 국채 사세요라고 하면 넙죽넙죽 잘 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럼 돈은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알뜰하게 역레포 자금을 다 닥닥 긁어서 쓰려는 이유가 뭘까요? 역레포도 연준이 생각하기에는 잉여 유동성이에요. 예. 이 자금이 국채로 들어오면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 되지만 부동산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버블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중에 들어와 있는 잉여 유동성을 정부 국채로 다 일단 바꿔놔야 됩니다. 저는 이 생각을 매우 하고 있거든요. 그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다 끌어오면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로 갈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저는 금리 인하는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지금같이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시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잉여 유동성들이 많이 빠져있는데 가지 않겠어요? 그게 좀 찝찝했다. 그거는 버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 전에 그런 변동성을 키우고 싶지 않는 겁니다. 또 아직까지 뭐 터진 게 없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소형은행 터지면 인수해서 막아주고 그 소형은행 사실 살리려면 그냥 풀어주고 대출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고 부동산 살려주면 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터지면 막아주고 뭐 하나 터지면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직 시중에 잉여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연준이나 정부가 생각하기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채를 전부 다 역레포를 국채로 다 체인징을 하고 난 뒤에 그거를 하겠다. 저는 그거를 빠르면 9월, 늦으면 11월에 역레포가 잔고가 0이 되거든요. 근데 0이 됐을 때 인하를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잉여 유동성 이 정도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본다고 하는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단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시중에 재무부가 그렇게 돈 끌어들여서 시중에 돈 풀면 그 돈이 또 돌다가 다시 잉여 유동성으로 해서 다시 역레포로 오지 않아요? 그렇게 안 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은 정부는 국채를 발행을 해서 타겟팅해서 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동차 바이든 공장 때 그 코로나 때 왜 버블이 왔냐고 하면 개인들 계좌에서 돈을 그냥 찍어줬어요. 예. 그러면 뭐 마음대로 쓰잖아. 명대표를 넣든지 뭘 넣잖아요. 네, 네. 지금은 반도체를 너희들은 개발을 해라고 하면서 이쪽에 보조금을 타겟팅 지원해주고 칩스, 과학기술, 국방 이런 쪽으로 타겟팅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돈은 한동안 그 기업 자금 금고에 들어있겠구나. 네. 네. 그 돈은 여기만 써라고 주는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게 전 레이건식, 클린턴식 그때 당시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키우면서 끌고 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산업 자체를. 예. 저는 이번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뭐 바이든이 이거를 모든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고 옐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10년 먹거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가 얘네들이 잡은 거는 인터넷 다음에 AI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AI의 핵심은 다시 반도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또 지으려고 하면 공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공장들을 지으려고 하는데 미국 주도의 공장 짓기 그리고 미국에 붙어 있는 국가들의 공장 짓기. 옛날에는 중국에다가 다 맡겼지만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에 공장이 있어도 다시 새로운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프라가 왜 올라가냐? 있어도 또 짓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세계화, 이제는 세계화를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분절합니다. 이게 내가 우리나라가 잘 살고 나랑 친한 애들이 잘 사는 게 맞는 거고 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게 지금 가는 시대거든요. 전 미국이 이런 키를 잡았다고 하면 중국은 또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 네. 노선을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 과잉 공급, 과잉 생산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게 단기 국채를 풀면 역내포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시중 유동성 역내포 자금이 들어오니까 예. 유동성의 그 발작이 없이 그 미국 정부는 조달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4월달에 제가 전망할 때 2분기 때 조정이 올 수 2분기 때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미국 정부는 분기마다 국채에 대한 발행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1월 말에 미국 4, 5, 6에 대한 2분기 국채 발행 계획을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5월 말에 3분기 국채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8월 1일에 4분기도 발표할 겁니다. 예. 그런데 1분기 때 발표한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을 보니까 얘네들이 그동안은 단기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시중에 노는 자금 끌어다가 네. 시중에 뿌려줬죠. 네. 예. 그리고 역내포가 남아 있는데 예. 2분기 때는 단기 국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중에 돈을 잘 안 뿌리겠다는 뜻이네. 네. 저는 그거를 봤었고 2분기 때 단기 국채를 얘네들이 계획을 2천억 달러를 원래 발행을 했었는데 예. 2천억 달러를 줄이겠다라고 계획했습니다. 순감. 발행 안 하겠다도 아니고 만기되는 건 사실 최소한 찍어줘야 0이 되잖아요. 그럼 전분기 대비 4천억 불 정도가 비네요. 네, 그래서 뿌려지는 유동성으로 네,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2분기 때 단기 국채에서 그렇게 그 단기 국채를 조달을 안 하고 그거를 결국은 장기 국채로 발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분기 때 유동성 부분에서 분명히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데라는 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당시에도 2분기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대신 4, 5, 6이니까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대신 4월달이 좀 위험하다. 왜냐하면 4월달에는 단기 국채도 발행량을 줄일 건지만 4월달에 우리가 뭐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살고 있는 국내 거주자들이 세금 납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돈이 들어올 겁니다. 세금 납부할 때도 결국은 은행인 돈 빼서 세금 납부하는 개념이거든요. 시중 유동성은 마르겠죠. 네. 예. 그 돈이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월달에 장 자체가 S&P가 한 그때 5천 아래로 떨어졌었거든요. 반도체는 더 많이 빠졌고. 그래서 4월달에 그 변동성이 생겼고 5월달, 6월달에 뭐는 장이 올라갔지만 전 2분기 때 그 변동성 자체가 저도 4월달에 이렇게 한 방에 몰빵으로 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4월달에 미국 재무부는 몰빵을 했던 거예요. 그냥 유동성 긴축 4월달에 몰빵. 그래서 제가 2분기 때 전망을 그렇게 했고 제 복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 보시면 주황색이 미국 단기채의 순 발행량이고요. 네. 파란색이 미국 장기채의 순 발행량입니다. 4월달 놓고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 엄청 빠졌죠. 이게 0인데 거의 2천억 달러 빠진 거거든요. 예. 원래 미국이 2분기 때 단기채를 줄이겠다고 한 게 2,600억 달러였어요. 근데 4월 달에만 2천억 달러를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장기채는 또 발행을 엄청 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 유동성 폭탄이거든요. 유동성 긴축에 대한 폭탄.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 안 좋은 악재. 시중 유동성을 줄어들게 만든다는 거죠. 네, 단기채는 보통 풀어줘야지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단기채를 풀어주면 시중에 노는 돈 끌고 올 수 있죠. 이른바 그 연준의 영래포 통장에 있던 쓸데없는 노는 돈을 끌어다가 네. 시중에다가 뿌려주니까 네. 왜냐하면 국채 발행한 건 예산으로 그렇죠. 쓰겠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네. 늘어나는 거라는 네.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맞아요. 네. 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시중에 놀고 있는 장기 자금 이겠죠. 당연히 국채사는 장기채는 채권만 찍어내고 난 뒤에는 유동성이 정부 입장에서 돈이 되는데 그걸 찍을 때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뽑아 먹어야 되는 거야. 네, 뽑을 데가 없어. 뽑을 데가. 그 뭐 해외 기관들 해외 국가들 사줘야 되고 하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장기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또 자금 네. 마르겠구나. 네, 장기채를 발행을 할 때 제일 우려가 없게 하려면 장기금리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거에 확신을 줘야 돼요. 미국 정부가.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 인플레이션 잡혔다 뭐 이런 건데 아직 그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국채는 발행을 많이 하면 무조건 유동성 긴축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걸 다시 풀다 하더라도 네. 본전이니까. 네. 알겠어요. 예. 그런데 4월 달에는 단기채는 순감해버렸고 장기채는 더 많이 찍어버렸어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이때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예. 4월 달 뭐 제 몰빵이었거든요. 몰빵.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대폭 확대. 저런 일을 왜 했을까요? 미국 정부는? 한 그때 번씩은 하고 가야 3월 돼요? 달 놓고 보시면 예. GDP 나와 보시면 성장이 너무 올라가고 있었고 물가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네. 군기 저는 잡느라고. 그래서 좀 군기 잡을 필요 있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국채 발행계획에 다 녹아 있었다고 봅니다. 야, 그 시험 문제 다 가르쳐 주는 거네요. 그거 시험 문제인지 준다면. 알면 이제 가르쳐 준 거죠. 시험 문제인지 모르면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저 가르쳐 준 건 어찌고 그럼 요즘 어떤지 궁금해지는데. 네, 그래서 5월 달에 성장 둔화가 일어났고 6월 달에 지금 물가 우려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3월 달에 성장 너무 높아서 우려, 물가 너무 높아서 우려했던 게 지금 완전 지금 그 반대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디플레이션 우려합니다. 또 갑자기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 3분기 때는 그 우려가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절대로 디플레이션이든 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킬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 컨트롤할 유동성은 있으니까 자기들이. 네. 그게 전 미국 정부가 지금 미국 정부는 계획을 10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짧아도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에 무너질 계획을 절대 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보고 있고 이게 한번 보시면 좋은데 TABS 그동안은 미국의 경제 정체는 Tax and Borrowing and Spending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걷고 빌리고 그 다음 썼어요. 예. 근데 지금은 쓰고 네. 그 다음 걷고 그 다음 빌리면 된다는 주입니다. 원래 부채가 그렇죠. 지금 일단은 네, 더 강해졌어요. 예. 그게 레이건 때, 클린턴 때였어요. 과거에 월별로 뭐 연도별로 미국의 재정 수지인데요. 2020년, 2021년도에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 2023년도에 2020년도도 뭐 경기 안 좋았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2023년도에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재정 적자 어마어마하게 풀었어요. 이거 우리가 기사에서 막 재정 적자 우려하고 했던 거는 2023년 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풀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런데 2024년도 보면 2023년도 파란색인데 이 추이랑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지금 월별로 이게 누적 기준인데 누적 기준을 보면 2023년보다는 덜 풀고 있습니다. 네. 비슷하지만. 근데 보통 하반기 때 많이 풀립니다. 저는 2024년도에 작년보다 더 많이 풀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네. 올해 하반기는 일단 선거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수보다 네. 나가는 세출이 훨씬 거다. 많을 거고 그걸 국채로 다 발행을 할 거다. 예. 뭐 어찌됐건 단기로는 영래포라고 하는 4천억 달러 이상의 지금 잉여 유동성이 놀고 있고 예. 장기채는 금리 인하로 발행을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어떻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부채를 올리냐. 저는 지금 경제 정책은 클리거노믹스 제가 합성어인데 클린턴과 레이건의 그 노믹스 그리고 미국 그 옐런 같은 경우에는 예일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예일 패러다임, 그 예일 학파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경제 논리가 뭐냐고 하면 부채를 아무리 풀어도 된다. 단 경제 성장률이 부채 증가율보다만 높으면 된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성장률을 죽일 생각이 절대 없습니다. 부채를 줄일 생각도 없기 때문에 부채가 풀리는 것보다 성장률을 더 높이면 된다는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채가 풀린 것보다 성장을 더 높여서 네. 이건 다 해결할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풀린 거 너무 우려하지 마라. 일단 우리가 우려를 안 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서든 간에 누가 뭐 이것 야 너 이 때문에 부채 증가율 이것 때문에 정부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정부 부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는데 정부 부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모를 키워줄게 그럼. GDP도 키워주고 실질적으로 나가는 이자가 중요하다. 어차피 원금 계속 롤오버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자는 우리가 지금 우려할 수준이 아직 아니다. 그 이자가 또 올라가면 결국은 금리를 조절하면 이자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 금리는 내가 조절해줄게. 그겁니다. 금리는 성장과 물가의 조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재정 수지 측면에서 적자가 뭐 그동안도 계속 이어왔지만 지금도 이어갈 거고 앞으로는 과거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 풀었던 재정 수지 비율 측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에서 10%는 풀린다. 원래 5에서 10 정도는 뭔가 위기가 터졌을 때 내는 정도의 재정 적자예요. 예. 근데 지금 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써야 될 돈이 많다. 그게 개인들한테 꼽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너 중국 잡고 뭐 우리가 다시 패권을 50년, 100년 이어가려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게 그냥 소비해주면서 중국을 공장으로 잡고 소비를 해왔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면 미국은 패권을 잃을 거다. 그 우리가 패권을 잡으려면 다시 또 강국이 돼야 된다. 그래서 AI를 필두로 한 제조업 강국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예. 미국 정부는 10년 계획을 짜놨습니다. 저는 그거를 일단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그 정부 부채 비율 이런 거 말씀 좀 드렸잖아요. 이 그래프 보시면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 비율이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프. 예. 뭐 이건 계속 이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미국 GDP 대비해서 정부 부채를 10년물 금리로 곱한 거거든요. 예. 왜냐면 금리가 부채가 높아도 금리가 높으면 부채 비율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근데 그 노란색 보시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리고 옐런은 뭐 인터뷰한 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GDP 대비해서 지금 순이자 비율이 중요하다. 그거는 옛날에 꼭지 수준은 아직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여력이 있다. 하지만 뭐 비율 관리는 할게. 그거를 우리는 금리 조절해서 레벨 관리할 거다. 정부 부채를 줄일 생각은 없다. 재정 적자를 덜 낼 생각은 없다. 우리는 금리를 떨어뜨려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순 이자 금액을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옐런의 과거 기사들 다 찾아보시면 나와요. 근데 그걸 대놓고 어디에서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기승전결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나라 자체가 미국이 달러라는 패권을 가지고 통합 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뭐 유럽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유럽은 EU에서 GDP 대비 3% 이상 적자를 내려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탈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고 못하게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생각은 지금 이렇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3분기 때는 그러니까 지금 2분기 한 6월 달 끝자락 되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의 GDP 분기별로 가져온 거거든요. 미국의 GDP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리얼 GDP 보시면 2023년도 2분기 때 2.1, 2023년도 3분기 때 4.9, 그다음 4분기 때 3.4, 1.3 이렇게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 근데 위에 보시면 이게 거버먼트 스펜딩이라서 정부 지출이거든요. 5.8, 4.6, 1.3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장을 좀 둔화시키고 있다. 이게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일단 2023년도는 성장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2024년도 1분기 때 1.3 나왔거든요. 정부 지출이 예. 기여도가 이게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자 비용을 나가는 금액이 많았다. 지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자 비용을 나가는 것들은 GDP를 올리는데 지출에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옐런은 3분기 때 선거 전에 상품에 대한 디플레이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품 디플레가 뭐예요?
이게 물가가 원래 우리가 보통 물가 상승률 2%가 연준이 목표잖아요. 예. 그건 2%씩 오르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옷 사러 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2,000원 하던 게 지금 예를 들어 10,000원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12,000원 되면 12,000원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조만간에 선거인데 오히려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네. 예. 그거를 지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둔화를 지금 의도적으로 조절하고 있다. 브레이크 밟고 있다. 네. 선거 때까지는. 네. 개인들이 그동안 초과 저축이라는 게 많았어요. 그게 3월 달에 소진됐습니다. 그러면 화폐에 대한 환상이 인플레이션이 오면 사람들이 보통 거지가 되거든요. 네. 못 사는 사람은 거지가 돼요. 그동안은 모르다가. 그게 지금부터 사람들이 인식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거 코앞이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물가 상승률 2% 잡았으니까 민주당 우리 찍어줘. 이게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10,000원 하던 거를 2,000원까지는 아니겠지만 9,000원, 8,000원으로 잡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상품 쪽에 그 물가 자체를 좀 떨어뜨리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둔화는 저는 뭐 뒤에도 이따가 말하겠지만 지금의 만약에 3분기 때 뭐 고용도 지금 실업률도 좀 높이 나오고 있거든요. 고용 침체, 뭐 경기 둔화, 소비 둔화 이런 지표들이 이제 앞으로 쭉쭉 나올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증시가 변동성이 커진다? 만약 그때 되면 또 08년도에 금융위기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뭐 지금 주식은 높으니까. 그럴 때 사지 못하면 또 우리 4월 달에 잠깐 빠졌을 때 뭐 놓친 것처럼 또 놓칠 거다. 성장 둔화는 표심을 나쁘게 하지는 않아요? 0% 가버리면 표심 나쁘게 하겠죠. 그거를 정부는 그 미세한 조절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성장 둔화가 왔을 때 또 막 금리가 떨어지고 멀티플 확장으로 주식이 올라가면 그 가능성 있다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가능성이 아니라 성장 둔화 때문에 다시 또 사람들이 우려를 하면서 막 던지기 시작한다. 그때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건 지금 너무 또 높으니까 저는 S&P를 지금보다 높이 보지만 결국은 높을 때 사면 기대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내려갈 때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분기 때 그 변동성이 생긴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경기 침체, 경기 둔화, 뭐 리세션 이런 의도로 경기 그 주식의 조정이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뭐 그때는 매수해야 되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6월달 FOMC 잠깐만 리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파월이 결국은 물가를 좀 더 지켜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몇 개월치 그 지표가 더 필요하다. 그게 사실 핵심적인 키는 주거비라고 봅니다. 주거비가 빠져야 예. 미국의 핵심 인플레가 빠지고 네. 미국도 좀 편안하게 인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욕을 덜 먹고 뭐 저는 영래포 빠지면 사실 인하할 거로 보고 있는데 네. 영래포 빠져서 인하합니다 이러면 욕 먹잖아요. 네. 개인들한테. 그래서 주거비가 빠져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핵심 인플레라고 하는 게 보면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주거비가 40%예요. 네. 근데 주거비가 집값 40%가 아니라 렌트인데 거기서 OER이라고 들어봤어. 간주 임대료. 예. 그게 핵심 CPI에서 OER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OER은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가주택 거주자인데 네, 내가 렌트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너 금액을 얼마 할 거냐. 보통 우리도 부동산 그 임대될 때 시세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집값 보고 시세되지 그 렌트비를 조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렌트비를 보면서 OER을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제가 추정한 게 아니라 이제 집을 전문적으로 추정하는 기관에서 추정하는 건데 렌트는 어차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조사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렌트비를 OER이 후행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렌트비는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OER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빠질 건데 이게 보통 지금 저는 한 3에서 4개월 정도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주거비에서 MOM 월간으로 보면 0.4 막 이렇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우려를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정대로 하면 3, 4개월 뒤에는 0.1에서 0.2 정도의 MOM 정도 수준으로 OER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주거비가 핵심 인플레에서 차지하는 그 CPI도 결국은 떨어질 걸로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뭐가 선행하는 지표가 있어서 그걸 예상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네. 이게 실제 집값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집값 빠지는 게 핵심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OER이 빠져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초가을이면 될 거다.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0.1에서 0.2 상승하는 걸로 월간으로 그 정도로 빠지면
실질적으로 미국 핵심 CPI 자체가 주거비 둔화에 의해서 핵심 CPI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은 한 해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지만 저는 한 해보다는 연내 2차례 정도 보고 있고 시기도 이거 빠지는 걸 봐야겠지만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 정도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인하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면 영래포 잔고 소진되는 시기랑 다 맞물려요. 영래포 잔고가 8월에서 11월 정도에 되면 거의 소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미국 연준은 매파적으로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려고 했던 계획대로 하고 있었고 사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해 2분기 때 장기금리가 막 급등하고 있었으면 인하에 대한 시간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재무부가 테이퍼링이라는 걸 5월달에 했었거든요. 원래는 600억 달러씩 그 양적 긴축 하던 거를 300억 달러로 줄이는 거가 시장의 컨센이었어요. 근데 그걸 250억 달러로 더 시장 컨센보다 더 완화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금리 자체가 안정화됐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무리하게 기준금리 인하까지 카드를 그러니까 점도표를 도비시하게 가면서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나리오군요.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잉여 유동성인데 결국 선거 전에 실물 시장이랑 정크 시장으로 유동성이 유입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 MF 파란색 잔고가 이만큼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말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영래포 잔고는 최소한 다 쓰고 뭔가 이게 다 그 다음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MF 잔고가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그게 만약에 주식시장이나 정크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버린다고 하면 또다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할 수 있고 버블이 다시 또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굳이 6월 달에 만들어서 선거 지금 어차피 9월부터는 레이스가 거의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만들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F 잔고 늘어난 건 결국 코로나 때 풀었던 유동성이 돌고 돌다가 쌓여 있는 찌꺼기예요? 뭐 그것도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뭐 일단 MF 잔고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알아서 뭐 끌고 모아서 갑니다. 오죠. 그러니까. 그런데 연준이 생각하기에 시중 유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MF 잔고 6조 달러 전부가 아니라 영래포 계좌에 지금 들어가 있는 돈들. 왜냐하면 MF도 국채살 돈은 국채 사거든요. 이게 막 환매되고 꺼지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거 정도 빼면 실질적으로 막 그게 심하게 시장이 버블로 막 자기들 통제 못할 정도로 버블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MF 잔고가 급격하게 빠지려고 하면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그래서 저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단계적인 인하 그리고 계획적인 인하 시장과 소통하면서 인하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면서 재정 적자를 늘린다는 건 시중에 돈을 계속 뿌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은 보조금 주는 걸로 가니까 아직은 그게 돈이 서민들한테는 안 풀렸었지만 뭐 미국에서 공장 지으면 그 돈 다 이제 뭐 다 미국으로 풀리겠죠. 그게 미국 공장을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사실 돈이 많아요. 근데 보조금 줘요. 지금 중소기업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금리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근데 보조금 안 줘요. 근데 이거는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 보통 저는 경기의 붐과 버스트는 얼마만큼의 그 중소기업들 특히 설비업체들 공장을 빨리 짓느냐. 지금 지금 돈 들어올 것 같으니까 빨리 지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붐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버스트가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파란색이 미국 비금융의 순이익률이고요. 이게 1989년부터입니다. 주황색이 IT 장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투자 쪽 그 그래프예요. 이게 보통 이제 소형 업체들, 중소기업 업체들이 이제 공장을 막 짓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 때 보시면 미국의 순이익률, 기업들의 순이익률은 떨어지는데 공장들은 짓기 시작하죠. 이때 딱 99년도, 2000년도까지 주식시장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뻥 터졌죠. 금융위기 때도 보시면 순이익률은 올라갔는데 이건 올라간 시기에 맞춰서 이 공장도 엄청 지었어요. 그러다가 뻥 터졌죠. 지금 미국의 순이익률은 엄청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설비업체들 여전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과잉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사이클에서 일단 붐이 안 왔고 버스트 여기서 올 가능성은 한참 멀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결국은 하드웨어 B2C 쪽이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붐이 올 건데 그 붐은 미국 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3분기에 대한 생각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3분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된 경기 둔화는 분할 매수의 기회일 거다. 가장 큰 이유는 TGA 잔고를 주목해라. TGA 잔고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잔고. 이게 지금 7천억 달러 이상 지금 잔고에 들어와 있고 미국은 3분기 때 또 돈을 한 8천억 달러 국채를 발행할 거예요. 그럼 이걸 더 채울 겁니다.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위급한 상황에 풀거나 선거 전에 풀거나 언제든 풉니다. 저는 4분기 때 많이 풀릴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당연히 풀겠죠. 자기들 생각지 못한 경기 둔화가 오면. 그래서 단 한 번도 정부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떨어지는 경우는 금융적으로 시스템적 위기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 근데 지금 미국은 타겟팅해서 소형 기업들을 다 인수해가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더 호황입니다. 더 리스크 관리 많이 해놔서. 그러면 금융 리스크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소비 둔화에 의한 경기 둔화는 결정적으로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다.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소비 사이클보다 투자 사이클을 더 봐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을 브렉다운 해보면 뭐 금융, 경기 소비재, 필수 소비재 비중보다 IT, 뭐 다른 그런 투자 쪽 그 비중이 훨씬 크거든요. 미국 GDP는 소비가 70%지만 그래서 GDP가 좀 떨어지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IT는 지금 그걸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다. EPS 같은 경우에는 투자 사이클로 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 둔화에서 금리가 좀 빠져주면 더 호재다.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어서 3분기 때는 미국이 일단 대량의 자금을 확보할 겁니다. 근데 국채를 2,900억, 장기채를 5,500억, 단기채를 2,900억을 발행할 거기 때문에 단기채는 뭐 영내 포인트 한다고 쳐도 장기채는 어찌됐건 간에 발행을 많이 합니다. 시중 자금에서. 네, 그래서 변동성 생길 수도 있고 성장 둔화에 대한 그 변동성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변동성이 갑자기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긴다라고 하면 저는 기회일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기업의 EPS는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포워드 EPS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게 떨어질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럼 이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세요? 미국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하잖아요. 네. 재정 흑자로 돌릴 때. 말이 좀 됐어. 이제 음악을 다 풀고 이제 네. 성적표 관리 좀 하자. 디레버리징을 하던가 아니면 흑자로 간다는 거는 민간에 있는 돈들을 정부로 끌어온다는 거거든요. 네. 민간에 있는 돈들을 우리가 흡수해 갈 때 기업들한테 세수 걷고 뭐 그 원래는 감세하다가 갑자기 증세로 돌리고 개인들한테도 소득세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뭐 물론 조금씩 올려야겠죠. 왜냐하면 그거 너무 풀어주면 인플레가 오니까. 근데 적자를 하는 거를 흑자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흡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시중에니까 돈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네. 정부가 갖고 있고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면 해외에서 갖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정부는 지금 그거를 민간으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재정 적자잖아요. 그런데 재정 흑자로 간다고 하면 민간에 있는 돈들을 계속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정부가 마음 먹고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클린턴 때 99년도부터 재정 흑자로 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와, 미국이 드디어 재정 흑자다. 2000년부터 닷컴 버블 왔습니다. 그게 저는 닷컴 버블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재정을 흑자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98년도 재정 흑자로 돌릴 때 그게 논문이 공개는 못했어요. 못하게 해서. 근데 라디오 이런 데서 재정 흑자로 돌렸을 때 미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빠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들이 그때 당시에 경제학자들 간에 좀 많은 그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경제학자들 간의 의견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돈을 걷어다 쓰는 건 비효율적이고, 네. 정부는 그냥 세금을 조금만 걷고 차라리 흑자를 기록하고, 정부가 흑자를 기록한다는 건 세금을 걷어서 덜 쓰고 돈을 갚아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국채를 상환한다는 건 아예 내가 쓸 돈 없어 니들이나 써라고 해서 그동안 정부 국채 들고 있었던 사람에게 현금 준다는 거고, 네. 그 말은 이제 민간 너희들이 돈 쓸 타임이야 라고 턴한다는 건데, 네. 보통 그러면 민간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투자 대상을 잘 찾아서 잘 쓰는 게 이론인데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정부가 오히려 돈 시중자금 끌어다 쓸 때는 성장이 가파르게 잘 일어날 거고 옐런 화이팅. 네. 그리고 됐다 이제 우리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이제 니네 턴이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돈 쓰는 거 그만할 테니 그 돈 니네가 써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힘을 잃고 투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렇게 네.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사이클이라고 보는 게 지금은 누가 기조를 잡고 가지 않으면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엔비디아 잘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이라 이런 데서 네. 그 미국의 그 수직 기업이라 블록 그 체인 있잖아요. 그 제조 체인. 네.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걸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소형 기업들이 못 올라오게 만들어줬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면 이거에 대한 붐은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미국 정부가 절대로 이제는 걔네들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뭐 알타시아라고 해서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공급망을 지금 다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미국 자국 내에서도 공장을 짓지만 다 소화는 못하니까 예. 자기들의 그 라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뭐 멕시코를 뭐 비롯해서 뭐 어떤 네. 캐나다 네. 뭐. 그래서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지으란 거예요. 네. 중국에 원래는 중국에 외주 줬지만 이제는 외주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일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고 그게 2027년까지는 최소 적자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12호에 미국 그 의회 예산국 전망에 보면 2027년까지 재정 적자로 가는 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많이 풀린 게 계획되어 있어요. 그래프도 보시면 풀리는 게 뭐 이렇게 풀리다가 덜 풀리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27년까지는 많이 풀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가는 돈들이 보통 AI 반도체 그리고 뭐 특히 인프라, 전력망 이런 쪽으로 다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그게 뭐 저는 일단 큰 매크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세부 섹터 공부하시려면 그거는 또 전문가들 만나 보셔야겠지만 미국 정부가 진짜로 우리가 위험해야 할 때는 우리가 모두가 환호할 때 정부가 흑자로 돌릴 때 그때지 않을까.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현재 계획대로만 놓고 보면 2026년 정도가 흑자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참고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뭐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 좋아 그러면 그래 그럼 중국도 좋고 코리아도 좋고 아시아도 좋고 다 좋겠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은 없지만 미국 중심의 저런 성장이 더 가속화되면 그러면 글로벌 이코노믹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미국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증시 내에서도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세질 걸로 보고 예전에는 뭔가 폭락이 오고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려주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다시 공급이 되고 뭐 전 세계가 같이 으쌰으쌰 했죠. 네. 예.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에 붙어 있고 여기서 뭘 주워 먹을 거가 있는 국가들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게 사실 인도, 베트남 이런 데 좋은 거 아시죠? 한국은 지금 좋은데 약간 정치 리스크 있는 것 같고 한국은 약간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애매하니까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급이었으면 지금 괜찮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애매하니까 지금 한국은 좀 그런데 한국도 전 포기는 안 한다고 보고 있고 일본 지금 좋잖아요. 일본이 그동안 안 좋은 국가였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다 미국의 우산들 그 공급, 그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배척돼 있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그 나라의 국가에 대한 모든 걸 봐야겠지만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 망한다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미국을 분석하고 하니까 이쪽에 붙어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부만 하고 투자만 해도 뭐 수익률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면 뭐 좋을 거라 보고 있고 뭐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새로운 내용을 알거나 하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일간으로 블로그는 쓰고 있거든요. 그 뭐 네이버에서 그래요? 매크로 비욘드라고 뭐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긴 한데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제가 뭐 3% 나오겠지만 제가 또 의견이 바뀌거나 하면 또 그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매크로 비욘드. 네. 네. 당분간은 우리 저 유료 전화는 하지 마세요. 유료는 저는 할 생각이 없고요. 얼마나 하면 다 유료로 가고. 저는 네. 유료로 갈 가능성이 0입니다. 0.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그 말대로 간다면 3분기에 조정이 있어주면 오히려 땡큐고 네. 지금 워낙 많이 주가가 빠르게 또 올라서 지금 미국 시장 들어가는 거는 진짜 꼭지야. 돌이켜보면 알 거야 라는 이제 의견도 꽤 나오고 있는데 성상현 과장님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느끼기는 붐은 아직 오지 않았다. 보통 붐은 안 좋은 데서 와요. 그 조그만 소형 러셀. 네. 그거 지금 수익률 안 좋은 거 아시죠? 마지막 거품은 거기에요? 네. 마지막 거품은 그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거품 구경 또 잘 다녀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성상현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